시장이 이번 2월 들어서 정말 힘들게 지나가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판단을 할 때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것이 기술주 강세가 정말 지속이 되고 있느냐. 엔비디아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지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기술주 대표 7개 종목을 매그니피센트가 아니라 이제 뭐 레그니피센트 약간 이제 뭐 실적도 안 따로 렉. 네.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들 현재 상황들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2월은 원래 이제 계절성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원래 있었죠. 원래 있었고요. 진짜 그대로 안 좋게 나타나고 있고,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의 시가총액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 주가들이 흔들리니까 이게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 미국 시장의 힘을 찾으려면 결국은 미국은 빅테크들이 이끌고 가야 된다. 그 점에 있어서 또 빅테크들이 다 공통 테마로 묶여 있는 게 뭐예요? 바로 AI입니다. AI, 엔비디아와 그렇죠. 뭐 구글, 아마존, 뭐 애플은 뭐 살짝은 비껴나 있지만 뭐 독특하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다 AI와 클라우드 서비스. 거기에 테슬라도 사실은 자기네 AI 회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AI는 묶여 있는데 엔비디아의 실적이 사실은 좋았죠. 실적은 여전히 좋아요. 저는 숫자는 너무 괜찮았거든요. 사실 그 마진을 1분기 전망치가 살짝 떨어져서 71%라는 것 때문에 빠졌다고는 해도 네. 나머지 보면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전체 매출도 그렇고 게이밍 살짝 빠졌다고 해도 그거 어차피 주력도 아니었는데 그거를 약간 빌미 삼기도 그렇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이 정도면 엔비디아 진짜 선방했다 하는데 기대치가 확실히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자들은 선방을 원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 아주 괜찮게 방어했다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치가 마치 항상 1등 하는 애는 예를 들자면 2등 하면은 굉장히 실망하잖아요. 너 오늘 왜 이랬어? 어제 좀 뭔 일 있었니? 그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가 그런 것 같고, 사실은 좀 더 이렇게 이미 예상을 했던 바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그 S&P 500의 이 수치의 증가율로 보자면은, 상승률로 보자면은 예상을 했잖아요. 오르긴 오를 테지만 작년만큼은 아닐 거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약 뭐 20% 정도 올랐을 거고, 맞아요. 올해는 지금 예상치가 한 9에서 10% 정도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치면은 이제 이렇게 둔화를 생각을 하면은 지금 이런 엔비디아의 조정도 그런 큰 흐름 안에 있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 뭐 기대를 말씀하셨지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엔비디아 젠슨 왕이 이번에 블랙웰 수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메이징하다고 얘기했대요. 어메이징이란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지난 분기에는 뭐라고 했냐? 인세인하다고 했어요. 근데 인세인이 어메이징이 된 것처럼 미친 듯이 좋다가 지금은 미쳤다였는데 지금은 대단해라고 하니까 수요가 세진 않구나. 맞아요. 미친 건 아니구나. 맞아요. 그래, 그게 이 올해 지금 엔비디아 주가의 흐름에 결정적이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대표적인 거라고. 거의 패드 성명서 해석하는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수요가 기본적으로는 젠슨 왕의 말에 의해서 다 대표가 되고 있어요. 어디에서 뭔가 뭐 AI 수요에 대한 얘기가 나와도 젠슨 왕이 딱 얘기하면 정리가 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AI 업계의 파월 같은 그런 존재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문제는 AI 시장이 계속 커져야 되는데 AI 시장이 계속 커질 수 있느냐, 특히 칩 시장이 커질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의문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빅테크들이 아무래도 자체 칩을 개발을 하고 자꾸 예산을 어떻게든 절감을 하고, 구글도 클라우드 쪽의 사업의 인력을 좀 줄이기도 했어요. 이게 이번 주 안 좋은 지난번에. 근데 그 줄이기로 했지만 줄이는 이유는 뭐냐? AI 투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AI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사람을 줄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워낙 엔비디아 칩이 비싸다 보니까. 이게 그런 구글만 그런 게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조금 징후가 이상한 것이, 사티아 나델라 최고 경영자가 그 인도계 팟캐스트 출연해가지고 한 것도 들어보면 우리가 돈을 충분히 들였는데 상상을 하잖아요. 인공지능으로 뭔가 세상이 바뀌고 우리가 로봇이랑 뭔가 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경제가 커야 된다. 그것도 아닌데 뭐 우리가 이렇게 돈을 들일 이유냐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니까 약간 그동안 했던
말이랑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이 AI에 투자를 하는 것도 사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투자인데 기업들이 현재 경제가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니 이 정도 돈을 때려부어도 될까에 대한 어떤 망설임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750억 달러, 뭐 650억 달러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숫자들이잖아요. 그걸 계속 넣는다는 그걸 다 모아 보면 올해 한 3,000억에서 3,500억 달러 정도, 네. 뭐 많으면 4,000억 달러, 중국 업체들까지, 중국 클라우드까지 다 넣으면 올해 이런 테크 기업들이 클라우드에 한 4,000억 달러 가까이 투자할 걸로 보이는데 이번에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이 350억 달러 조금 넘었어요. 네. 그러면 그거에 곱하기 4만 해도 이게 1,400억 달러입니다. 그럼 1,500달러는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고 성장이 하반기에 더 할 거라는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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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게 거의 만약 더 서프라이즈가 나서 2,000억 달러까지 갔다. 그러면 전 세계 빅테크들이 쓰는 돈의 반을 엔비디아가 매출로 갖고 오는 건데 그러면 이게 계속 늘어날 수 있고 이것도 늘어날 수 있냐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인세인이 아니고 어메이징 하니까 이렇게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된 거고 대단한데. 두 번째는 이제 그 중국 관세 이런 문제가 네.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엔비디아의 성장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 있는데 중국 시장에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 빅테크 테크 회사 중에 알리바바나 바이두나 이런 애들도 막 클라우드 서비스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점점 이제 중국이 제한을 하고 중국에 대한 어떤 반도체 수출 규제 이런 걸 해버리면 엔비디아의 전체 시장 그 템이 줄어드는 거죠. 네.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엔비디아가 성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자꾸 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 업체들은 중국 기업은 점점 더 거기에 자체 칩을 만들 어떤 인센티브가 더 커지는 거죠. 구할 수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게 이제 엔비디아 주가를 누르는 요인이라고 근데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투자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는 가치주의면서도 성장주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투자자들은 자꾸 엔비디아에서 워낙 이제 성장을 많이 했으니까 한몫을 잡으려는 엔비디아의 자체에서 어떤 수익을 단기간에 내고 한 싶은 번 더. 마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는 아주 탄탄한 지금 AI 수요를 그렇죠. 생각을 하면은 대체하기가 어렵죠. 네네. 칩 자체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투자자한테 가르치고 뭐 이럴 건 전혀 아닌데 어떤 부분에서는 엔비디아 투자에 지금 뛰어들 거면은 어떤 주식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성장주가 있거든요. 아니라 가치주다. 이제는 그렇게 전환을 언젠가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러면 네. 가치주와 성장주에 대한 멀티플이 달라져요. 시장에서 항상 네네. 우리가 성장주라는 거는 앞으로 제가 좋아하는 그 월가의 유명 투자자 있죠. 스탠리 드러큰밀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주가를 볼 때 뭘 보냐? 지금 보는 게 아니다. 지금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18개월 동안 그 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 기업이 18개월 뒤에 어떤 기업으로 되어 있을지에 대해서 상상을 해야 된다. 네. 꿈을 꾸자. 이런 얘기를 하고 그게 주가에 나타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엔비디아가 그냥 배당을 주는 회사고 성장은 뭐 매출은 얼마 안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지금의 멀티플을 받을 수가 없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 그래서 내려갈 수도 있는 걸 그렇죠. 수도 있어요. 조정이 될 수도 있고 엔비디아가 테슬라랑 또 비슷해지는 수도 있어요. 테슬라도 사람들의 어떤 투자에 너무 화나실까?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잘 올리고 싶지 않은 단어이긴 한데. 굉장히 막 꿈은 크게 키우고 있지만은 이게 어떤 수요가 조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조정 없이 성장하는 건 없잖아요. 사실 뭐 네. 한번 올라가려면 좀 숨 고르고 올라가기도 해야 되죠. 네네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이런 근데 숨 고르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엔비디아는 사실 120달러, 140달러 이 정도에서 지금 1년째 있어요. 1년째 그대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가요? 숨을 한참 고르고 있어요. 1년째 고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심해야 되겠네요. 아니 딱 그러네요. 보세요. 1년째 작년 4월부터 네네. 110달러에서 140달러 사이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AI 성장에 대한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작년 4월이면 엔비디아의 성장률 그러니까 1년 전 2023년 4분기의 성장률은 250%였습니다. 매출이. 네네. 근데 지금 작년 4분기 성장률이 이번에 78% 나왔잖아요. 네, 78%. 거기에 대한 그 기대가 엔비디아가 주가를 더 못 오르게 지금 누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맞는 어떤 것 같아요. 기업이 전체의 큰 흐름, 성장하는 어떤 투자의 흐름이나 이런 성장률 자체를
이기기는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런데도 그래도 뭐 엔비디아의 경우 예를 들자면은 엔비디아의 어떤 성장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자면 TSMC를 볼 수 있잖아요. TSMC도 보면은 올해 3나노 제품이 한 30% 늘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 보면은 수요 자체는 아직은 탄탄한 거지. 근데 과거에서 봤던 말씀하셨던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던 거를 지금 기대를 할 수 있느냐. 근데 TSMC는 네네. 고객사가 많고요. 네네. 그중에 엔비디아 몫을 뺏어갈 수 있는 브로드컴이나 마벨 이런 데 네. 다 TSMC에 근데 맡기고 이 있기 때문에. 성장이 AI 붐 덕분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AI 붐의 덕분이지만 네, 네, 네. AI 붐 내에서 내가 차지할 수 있는 몫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몫이 어떻게 보면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면 뭐 그래도 결국에는 하반기까지,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이 심리를 되돌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워낙에 성장을 매 분기마다 전년 대비 거의 2배, 3배 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뭔가 이 회사가 갑자기 성장을 더 늘려왔습니다 할 만한 게 지금 보이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GTC 이제 3월 17일 날 열리는 GTC 컨퍼런스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큰 게 어떤 기대냐면 이 AI 시장의 성장은 이제 눈에 보인다. 이게 성장 앞으로 더 하죠, 당연히. 네네. 하지만 그게 눈에 보인다는 거고 그 높은 성장이 약간 성장 열차에 줄어드는 거가 이미 주가에 나타나 있다는 거고 그래서 GTC에서는 뭘 기대하냐면 AI가 아니라 이제 피지컬 AI, 물리 AI. 예, 로봇, 퀀텀 컴퓨팅, 네. 뭐 자동차 이쪽으로의 성장을 젠슨왕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직도 넓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야. 그냥 현재 블랙웰 칩 팔고 클라우드 시장만 있는 게 아니야라는 거를 계속해서 지금 말하는 이유가 우리는 이런 시장도 있고 저런 시장도 있고 이런 시장도 있어.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 게 지금 젠슨왕이죠. 그리고 그걸 GTC에서 얼마나 젠슨왕이 투자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믿을 수 있게 그거를 피칭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좀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번 시연의 핵심은 로봇 기술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피그 AI나 뭐 테슬라가 하는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칩셋을 설계하지 못한 회사들한테 우리 거 사서 너네 훈련하면 똑같이 만들 수 있어 하고 그걸 다 팔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거예요. 거기다가 이런 로봇 같은 경우는 해자가 굉장히 있잖아요. 이런 저희도 여기 복잡해가지고 들어오는데 로봇보다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근데 그거를 이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뭐 수십억 개의 상황을 다 훈련을 한 번에 할 수 있다. 그거를 우리 엔비디아 칩으로 할 수 있어요라고 브리핑을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게 참 이번 GTC는 그러니까 잘해봤자 본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너네 원래 할 줄 알았는데 이런 거.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막연한, 그러니까 계속 예상하는 거라 의미가 없긴 하지만 예를 들자면 애플 같은 경우 막 시연을 하면은 굉장히 멋진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아이폰의 기능들이 쫙쫙쫙쫙 예전에 쫙쫙쫙 보였잖아요. 그런데 그 칩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뭔가 가시적으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투자자들을 설득하거나 과장해서 현혹시키기에는 두근두근하게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애플리케이션 쪽으로도 가서 이제 자동차 이런 쪽이 굉장히 강하게 하잖아요. 자율주행 기술. 확실히 그게 테슬라에도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로봇 택시가 테슬라의 전유물이 아니라 엔비디아의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모두 어느 회사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테슬라가 엔비디아 자율주행 시스템을 중국에서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 지금 그런 게 2월 말에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FSD를 푸는 거냐 풀기 전 단계냐. 그러니까 미국에서 쓰고 있는 사람이 운전하면서 보고 있는 감독형 버전을 그대로 이제 도입을 바로 해버려가지고. 근데 그러면, 근데 또 생각해보면 테슬라가 빨리 점유율을 늘려갈 것 같기도 하지만 말씀대로 다른 회사들 비아디나 아니면 리오토나 이런 데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갔다가 쓸 텐데. 제가 보면 어떤 회사도 이 기술에서 앞서갈 수 있죠. 앞서갈 수 있지만 따라잡힙니다. 시간의 문제예요. 지금 삼성전자의 메모리도 정말 제가 출입하던 10년 전에는 어떤 기업도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마이크론이 지금 심지어 하이닉스뿐 아니라 마이크론이 뭐 따라잡았다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올 정도로 이 기술 쪽은 워낙 디스럽션이 많고요. 뭐 이 브레이크트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로보택시는 무조건 앞으로 테슬라가 로보택시 기술을 만들어서 전 세계 자율주행을 다 먹을 거고 자동차 시장을 다 먹을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는 제가 봐서는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 아닌가. 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궁금해서 우버도 해보고 지금 테슬라도 해보고 알아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훈련의 양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전을 똑같이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도로 상황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이 엣지 케이스라고 예기치 못하게 막 도로 바닥에 사람이 주치자가 누워 있다거나 이런 거 어떻게 피하느냐,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그 데이터 양에서 승부가 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같은 기술에서 조금만 하면 신기해가지고 영국에도 테슬라랑 똑같은 기술을 가진 회사가 있는데 뭐 있죠? 웨이브라는 회사, 웨이브. 빌 게이츠도 타가지고 신기하다고 맞아요. 그러고, 근데 그 회사도 이 데이터 양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얼마나 누가 좁혀가느냐, 저는 그 생각이거든요. 근데 똑같은 얘기인데 예전에 우리 그런 얘기 나누지 않았어요? 중국이 그래서 굉장히 가능성이 큰 게 중국에서는 이런 무조건 해보니까. 인권이나 사고가 대해서 민도가 우리보다 떨어지니까 인구 많으니까 괜찮아요. 사람 가격이 싼 거죠. 실험해보고 이제 거기서 말씀하신 무섭다.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 갈 수 있는 기회가 중국에 훨씬 많으니까 그게 중국이 그런 무서운 것 면에서 같아요. 일단 질러보고, 지금도 보면 거의 뭐 자율주행을 하는 것처럼 또 보이는 게 회사들도 있고. 우리나라는 인권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전혀 못하게 지금 막아놨죠. 거의. 그리고 이제 보험의 역할도 보험사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계속 그렇게 인명 피해가 있으면은 차량은 보험을 들어야 어쨌든 운행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은 정상적으로 보험사가 여러 가지 손해율과 그런 거를 산정하는 나라라면은 그렇게 맞아요. 하기가 쉽지가 않죠. 2차 전지 섹터가 이제는 조금 약간 매력이 없어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경쟁이 워낙 치열한데 중국이 다 가져가고 있고. 근데 로봇 시대가 오면 체력으로서의 이 전기차든 로봇이든 배터리가 중요할 텐데, 이런 모멘텀이 또 어떻게 또 다가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위르겐 군터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혹시 어떤 생각, 간단히 의견을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2차 전지는 앞으로 지금은 약간 슬로우해진 게 아무래도 전기차 수요가 전반적으로 좀 이제 줄었죠. 약간 그러니까 증가율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면서 그동안 많이 투자를 하다가 그게 슬로우다운 된 거라서 그렇지만, 앞으로의 모든 어떤 우리의 애플리케이션들, 지금 젠순왕이 말한 그런 차라든지 지금 차로 많이 갔는데 앞으로 로봇도 다 이걸 해야 돼요. 로봇 뭐 전기 꽂아놓고 이렇게 움직이게 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네. 결국은 배터리가 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게 이 모빌리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 위주로 다 갈 겁니다. 근데 현재 어떤 배터리 이런 효율성으로 그 모든 것이 다 움직일 거냐라는 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는 거고요. 중국이 이제 인산철 이쪽으로 가서 그거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원래는 그걸로 효율성이 안 높아질 거다라고 했는데 완전 시장 뒤집어 효율성을 높여서 지금 시장의 예상을 이제 바꿨고요. 그런데 결국은 저는 다른 어떤 물질적인 브레이크트루가 한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튬 에어라든지 이상한 그런 훨씬 더 부피를 줄이면서 안정화되는 그런 배터리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게 한번 나오면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어떤 단계가 열리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인해 전술 당할 수밖에 없죠.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 묻어두고 있든지 말아야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한 결정이 투자자들한테 남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를 대신할 뭔가가 딱 나타나든지 아니면 선생님 말씀하신 어떤 이제는 모먼트가 있어야 되는데, 예. 약간 그 전환점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한 번이 이제 확 불타고 좀 쉬어가는 시기인 것 같고, 시장도 2월을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하고 지나는 것 같습니다. 한글말을 사랑해 주시는 방법. 지금 당장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